오늘 대한민국 경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목만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에서 무려 1조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사이버 머니도 아닙니다. 이건 실체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돈을 문자 그대로 소각, 즉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대상은 7만 명. 7만 명의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던 빚 1조 1천억 원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당장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꼬박꼬박 이자 내고 원금 갖고 있는데 누구는 빚을 그냥 없애줘? 이거 역차별 아니야? 도덕적 해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뉴스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잠시만 내려놓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야 합니다. 왜 정부는 오늘 이 시점에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1조 원이 넘는 빚을 태워버렸을까요? 단순히 선심성 정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경제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한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누가 혜택을 받았다는 뉴스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벌어진 이 부채 소각 사건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공포,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미칠 나비 효과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빚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팩트부터 정리해봅시다. 오늘 금융당국과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표한 내용을 뜯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장기 연체자입니다. 총 인원은 약 7만 명. 이들이 갚지 못하고 있던 연체 원리금 규모가 1조 1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 연체입니다. 어전을 돈 빌려서 못 갚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10년, 15년, 심지어 20년 동안 빚이라는 족쇄를 차고 끌려다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빚 문서를 모아서 오늘부로 완전히 파기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이제 빚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 준 거죠. 아니, 그래도 1조 1천억 원이면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세금으로 메꿔준 게 아닙니다. 금융회사들이 이미 이 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겠구나 하고 포기해서 장부상 손실 처리를 끝낸 채권들입니다. 이걸 캠코나 관련 기관이 아주 헐값에 사들여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소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갑에서 오늘 당장 10,000원이 빠져나가서 저 사람 빚 갚아준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누군가의 빚은 누군가의 자산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사라진 거고, 국가 전체로 보면 신용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훼손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웠을까? 숫자를 한번 볼까요? 지금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계부채 여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한계 차주들입니다. 더 이상 빚을 돌려막을 곳조차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7만 명이나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건데 이게 과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성실한 차주들의 멘탈을 부수는 독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빚이 단일 원이라도 있다면, 혹은 빚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의 혈관 속에 흐르는 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사망 선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심장이 멈추면 사망 선고를 받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사망 선고는 바로 신용불량, 그리고 장기 연체입니다. 오늘 빚을 탕감받은 7만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10년 넘게 연체된 분들입니다. 자, 2015년 혹은 그 이전인 2005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사업이 망했거나 가족이 아팠거나 보증을 잘못 썼을 겁니다. 처음엔 5천만 원, 1억 원이었던 빚의 이자가 붙고 연체 이자가 20%씩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한 달에 생계비로 받는 돈이 70만 원, 80만 원 남짓입니다. 이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비 내면 끝입니다. 빚을 갚는다?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아니 아주 슬픈 경제학의 비밀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추심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은행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채권을 부실채권, 영어로는 NPL이라고 부르며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 팔까요? 대부업체나 추심 전문 기관에 팝니다.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원금의 10%, 아니 심할 때는 1%, 2%에도 팔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철수 씨가 은행에 1억 원을 빚지고 못 갚았습니다. 은행은 이 돈을 받으려고 독촉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단돈 300만 원에 팝니다. 은행은 9,700만 원 손해보고 털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채권자는 대부업체가 됐습니다. 대부업체는 300만 원에 산 권리를 가지고 철수 씨에게 얼마를 요구할까요? 네, 원금 1억 원에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합쳐서 2억 원, 3억 원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철수 씨는 그 돈을 죽을 때까지 못 갚습니다. 대부업체도 압니다. 다 못 받을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철수 씨가 일용직 뛰어서 번 돈, 통장에 들어오는 몇만 원 압류할 수 있는 건 다 압류합니다. 철수 씨는 통장을 못 씁니다. 제1금융권 거래 꿈도 못 꿉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월급 통장이 압류되니까 사장님이 싫어합니다. 결국 4대 보험 안 되는 현금 박치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좀비 상태입니다. 살아는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로서의 기능은 죽어버린 겁니다.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소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상태가 10년, 20년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 정부가 1조 1천억 원을 소각했다는 건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야, 대부업체들아, 그리고 캠코야, 너네 어차피 이 돈 못 받잖아. 장부상으로만 1조 원이지 실제 가치는 빵 원이잖아. 그러니까 그 종이 쪼가리 그냥 태워버리자.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오늘 당장 나간 게 아니라고요. 이미 죽어버린 채권을 공식적으로 장례식 치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래도 빚은 빚이잖아. 갚아야지. 왜 안 갚아도 되게 만들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무시무시한 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빚을 안 갚게 해줬을 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빚 때문에 7만 명이 평생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들어가는 국가 예산, 과연 어느 쪽이 더 비쌀까요? 한국어 번역, 현재 대한민국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기초수급자 한 분에게 평생 지원되는 의료비, 생계비, 주거급여를 다 합치면 웬만한 빚 탕감해주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 빚 족쇄 풀어줘서 차라리 밖에서 붕어빵이라도 팔게 하고 편의점 알바라도 하게 해서 스스로 100만 원이라도 벌게 만드는 게 낫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할 거 아니냐. 즉, 오늘의 이 거대한 소각식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닙니다. 죽은 경제 세포를 다시 살려서 피를 돌게 하려는 아주 계산적인 경제 정책인 겁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다음 파트에서 그 뜨거운 감자, 성실상환자의 분노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안 갚고 버텼지.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안 갚은 사람 빚을 없애줘. 지금 댓글창을 보면 이런 반응이 80% 이상일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매달 대출 원리금 빠져나가는 날이면 손이 떨립니다. 점심값 낚이고 택시 탈 거 버스 타면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탕감이라니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모럴 해저드, 우리말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아, 빚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언젠가는 없애주는구나 라는 학습 효과가 생기면 나중에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안 갚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은행은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거고 이자는 미친 듯이 오르겠죠. 결국 피해는 또다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정부도 이걸 모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강행한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악과 큰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번 7만 명 아무나 해준 게 아닙니다. 첫째,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고령자여야 합니다. 셋째, 아주 오랫동안 연체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정말로 털어서 먼지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증명된 사람들만 골라낸 겁니다. 재산 조회 다 합니다. 숨겨둔 땅이 있다, 자식 명의로 차가 있다, 이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 매달린 손가락 힘조차 빠진 사람들만 구제해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함은 남습니다. 비록 그들이 정말 힘들다고 해도 약속을 깬 것에 대해 보상을 주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뒤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이번 조치가 일단 버티면 빚 깎아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면 내년에는 연체율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자영업자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나도 좀 버텨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한민국 금융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숨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에 대한 금융기록 관리입니다. 빚은 없어졌지만 이 기록은 일정 기간 남습니다. 이 사람은 빚 탕감을 받은 적이 있음, 이 딱지가 붙어 있으면 당분간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다시 대출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빚은 없애주되 페널티는 남겨두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먼저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본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했을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 조치가 7만 명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뒤로 하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된 아주 무서운 경제 전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1조 1천억 원 소각,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내는 강력한 구조 신호이자 다가올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봅시다. 수출, 반도체 말고는 다 힘듭니다. 내수, 사람들이 지갑을 닫다 못해 꿰매버렸습니다. 금리, 내린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피부로 느끼기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이미 터지기 직전인 풍선입니다. 그런데 이 풍선의 가장 얇은 부분, 즉 기초수급자와 고령 연체자 부분을 먼저 터뜨려서 바람을 뺀 겁니다. 왜? 놔두면 풍선 전체가 터질까봐. 만약 이 7만 명을 그대로 놔뒀다면 이들은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범죄에 노출되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을 겁니다. 정부는 2026년이 오기 전에 가장 아픈 부분을 먼저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한 겁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을 거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부실 채권을 정리한다는 건 앞으로 닥쳐올 파도가 높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지키시면서 부러워하거나 화낼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는 건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경우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신용 점수 관리하고 연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번 연체의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오늘 그 7만 명이 증명해줬지 않습니까? 둘째, 금융지식이 곧 생존 무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실 채권, NPL의 원리, 채권 소각의 의미, 이런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정책이 나오면 욕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 똥줄이 타는구나, 경제가 어렵겠구나, 나는 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제도를 두드리라고 조언해 주십시오. 오늘 7만 명도 누군가의 도움이나 제도의 손길이 닿아서 구제된 겁니다.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오늘 1조 1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한 특혜로 보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짊어진 빚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빚을 탕감받은 7만 분들 부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다시는 빚의 굴레에 들어오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땀 흘려 빚을 갚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호구라서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진짜 기둥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상은 못 줄 망정, 적어도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제 시스템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빚이 사라진 날,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경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